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9세기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놓고 현대미술의 문을 활짝 연 남자,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소품 그림 하나가 어떻게 미술계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마네가 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반항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파리 미술계를 꽉 쥐고 있던 살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법무부의 아주 높은 관리였거든요. 당연히 아들도 자신처럼 법조인이 되길 바랐죠. 그러니 마네가 허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프랑스 예술계는요, 살롱이라는 국영 전시회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작품이 걸리냐 마냐가 글쎄요, 화가의 명성과 수입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그리고 아주 좁은 문이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1863년, 마네는 이해의 그림 한 점으로 미술계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1863년 파리 살롱에 무려 5,000점의 작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모두 참여한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심사위원들이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783점의 그림을 그냥 탈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살롱이 얼마나 깐깐하고 보수적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탈락한 화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건 거의 폭동 수준이었죠. 그래서 결국 황제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작품들만 모아서 따로 전시회를 열어주자. 이렇게 역사상 전례 없던 낙선자들의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항화들의 전시회에서 온갖 스캔들의 중심에 선 작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마네의 풀버듀의 점심 식사였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마네는 모든 규칙을 깨버렸어요. 신화 속 여신도 아닌 바로 지금 파리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의 옷을 벗은 채 우리를, 관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부드러운 명암 같은 건 다 무시해버리고 아주 강한 조명을 쓴 것처럼 그림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그림은 세상을 사진처럼 베끼는 게 아니라 화가인 나의 눈으로 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온갖 비난을 받았으면 좀 위축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네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대담하고 더 충격적인 작품으로 기득권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맞섭니다. 2년 뒤 마네는 이제 낙선전이 아니라 콧대 높은 공식 살롱에 올렘피아라는 작품을 떡하니 내놓습니다. 그리고요, 난리가 났죠. 이전보다 훨씬 더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당시 살롱에서 최고상까지 받은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쵸? 누가 봐도 아름답고 신화 속 이야기니까 안전하죠? 근데 오른쪽, 마네의 올랭피아를 보세요. 이건 신이 아니에요. 당시 파리의 고급 매춘부였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아주 당돌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분노했고 심지어 그림에 침을 뱉거나 찢으려고 해서 경비원들이 지켜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손가락질만 한 건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 그림의 진가를 알아봤죠. 특히 소설가 에밀 졸라는 마네야말로 지금 바로 이 시대를 그리는 화가다라고 외치며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가진 현대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자, 여기서 마네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혔는데 정작 자신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미술운동의 정신적 지주였으면서도 왜 스스로는 인상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마네는 젊은 화가들에게는 거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어요. 모네, 드가, 피사로 같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그 화가들 말이죠. 그들은 파리의 한 카페에 모여서 마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예술을 꿈꿨습니다. 마네는 그들의 리더였죠. 그럼 인상주의자들이 마네한테서 뭘 배웠냐고요?
거의 모든 걸 배웠다고 봐야죠. 휙휙 지나가는 도시의 순간을 그리는 법, 일부러 붓자국을 남기는 기법, 또 빛과 색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까지요. 한마디로 그림의 주제를 신이나 영웅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인상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만의 전시회를 열자라고 했을 때 마네는 떡 잘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 왜? 그의 목표는 언제나 저항이 아니라 주류, 그러니까 공식 살롱을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이 바나나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가 꿈꾸던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보면 마네의 삶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1859년부터 시작해서 배속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 마침내 말년에 이르러서야 평생의 수건이던 살롱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끈질겼죠? 결국 마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법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예술이란 그냥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예술가의 눈으로 본 세상을 보여주는 거다.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마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네의 혁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마네처럼 완전히 새롭게 봐주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